여러분 워크북 교재 데이 26 있는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시가 복합이라 그래서 현대시 하나랑 고전시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를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시를 독해해야 하는지 그걸 포인트로 같이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타 다른 소설 작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에서 훨씬 중요한 게 누가 그 작품을 썼는지 그리고 그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지 요거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작품 제목을 딱 봤더니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형태로 제목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자, 뒤에 이제 서술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움이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관념적인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적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의미로 갖다 해석을 해버리면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 뒤에 어떠한 동사, 형용사가 오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쵸?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건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어가 이 시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과연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보면 작품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주제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목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자, 나글도 우리 나시도 보기 전에 제목 먼저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지금 작자 미상이라고 보이죠? 고전 시가 장르 중에서 작자 미상이라고 들어가 있는 애들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자 미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백성들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4대부 이러면 4대부가들이 쓴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는지 작품 옆에 작가 이름이 같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처럼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대부분 백성들이 쓰거나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시켰던 노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정석가에서 정은 징이라는 악기를 뜻하고 여기서 석은 돌이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돌로 된 악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은 징과 돌을 치면서 부르던 노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좀 잡고 들어가시면 내용 이야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가글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현대시를 여러분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형태를 완전히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하나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 주어와 서술어인데 요거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현대시에서. 왜냐하면 함축이 되어 있으니까.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시가에서 그런 방식으로 생략하고 함축적인 시어를 쓰는 이유는 시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운율이라고 하는 게 항상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장 자체를 길게 쭉 다 늘려쓰기보다는 우리가 운율을 살리기 위해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음보를 맞추거나 음수를 맞추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어를 생략해도 된다. 그럼 주어를 생략하고 운율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내용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략되어 있는 주어나 서술어가 있다라고 하면 찾아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길게 늘려서 짧게 축약되어 나와 있는 시를 길게 늘려서 문장으로 구성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주어는 당신과 나예요. 그리고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해서 뭐뭐 하다면 상황을 가정해주고 있죠. 이건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한다면 이런 건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적 표현에 쓰는 애입니다. 즉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당신과 내 상황의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가 볼게요. 날과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날실과 시실을 얘기합니다. 날실과 시실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시를 가지고요. 시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하나씩 엮으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길 면이 됩니다. 면직물이 돼요. 우리가 옷을 지을 때 필요한 옷감 같은 애들이 면직물이에요. 이 옷감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실과 시실이라고 하는 애들이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실을 하나씩 엮었죠? 여기가 이제 날실 시실이 만나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과 시로 만나서 이 얘기는 날실과 시실이 만나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면직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당신과 나 사이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걸 엮을 수만 있다면 해서 상황을 가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의 꿈. 여기서 하나의 꿈이라는 시어는 뭘 뜻하냐?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대로 시어를 해석하면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어의 의미는 이미지는 뭘 가지고 추측해 주셔야 되냐? 이 시적 화자가 이 대상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그게 정답에 가깝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꿈을 생각할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독자 입장에서는. 악몽을 꿨다. 그럼 이건 안 좋은 꿈이겠죠. 근데 좋은 꿈, 복권 사러 가야 되는 꿈을 꿨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존재죠. 즉 독자들이 시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다 보면 틀릴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찾으려면 얘랑 붙어있는 서술어를 갖다 보셔야 돼요.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저 꿈을 엮고 싶어 해요. 그럼 화자는 지금 저 꿈이라고 하는 걸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소망하는 바. 그렇죠? 만들고자 하는 바. 이렇게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꿈은 당신과 내가 시실, 날실로 만나서 면직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 이런 거죠. 왜? 면직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실과 실이 만나야지 면직물이 이루어지지. 그죠? 당신과 내가 만나서 당신과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내 궁극적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자, 앞서 등장했던 어미가 반복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해 줍니다.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자, 그렇게 된다면 가정적 상황을 해주고 이런 상황만 이뤄질 수 있다면 난 어떻게 할 거다. 기다릴 거다 해서 뭐뭐 하리 의지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내 궁극적 소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기다릴 거래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추운 길목에서. 너무너무 춥고 힘들더라도 이런 가정적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사용된 방법 잠깐 볼게요. 보통 이렇게 부사어는요. 서술어 앞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리. 그런데 지금 얘는 서술어가 앞으로 빠져 있고 부사어가 뒤로 왔어요.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걸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도치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앞의 내용을 강조하든 뒤의 내용을 강조하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여기서는 기다리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운 길목에서 해서 길목의 온도가 등장하고 있죠. 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통증 얘네들 나타나면 촉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으로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하거든. 자, 이때 슬픔과 그리움, 아까 선생님이 제목 설명할 때 설명했습니다.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단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대상들이죠. 근데 이 관념적인 대상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이 관념적인 애들이 서로에게 손을 주고 서로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본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해놨죠? 의인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자, 이때 슬픔과 그리움은 그럼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 보조관념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원관념,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슬픔과 슬픔 손을 주고 그리움과 그리움이 눈을 들여다본다 해서 손을 주는 행위와 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뭐 하는 행위냐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주는 행위예요. 만나주는 행위. 그죠? 그리고 알아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주고 알아주고 사랑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위에 잠깐 가서 봅시다.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자, 요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쵸? 그러면 이 시에서 손을 주고 그윽한 눈을 들여다보아주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 손을 주고 들여다보는 게 만나서 꿈을 엮는 행위랑 같은 행위죠. 유사한 행위죠. 그러니까 요 당신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슬픔과 그리움의 원관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자, 침묵은 소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소리가 없는 상태도 청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은 추운 길목에서 당신이 없는 시간,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 그때 내가 겪었던 것들이야. 근데 그 괴로움 끝에 결국 당신과 내가 만나서 서로에게 손을 주고 당신과 내가 만나서 서로 그윽한 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면 어느 겨울인들 우리 사랑을 춥게 하리 해서 자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서리법이에요. 어느 겨울이어도 이렇게만 되면 이 긴 기다림 끝에 당신을 만나게만 되면 아무리 추워도 시련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들의 사랑은 춥지 않아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서리법 사용했고 내용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서리법이 뭡니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의 형태를 사용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 쓰는 게 서리법이죠. 이 사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당신과 내가 만나기만 하면 괜찮다 이거야. 시련과 고난이 얼마든지 와도 우리의 사랑은 춥지 않다.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겨울이라고 하는 시어를 선생님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한 90%의 시에서는 겨울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10%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어의 의미는 서술어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은 뭐해? 우리 사랑을 춥게 하는 존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련 고난이지. 힘들게 하는 존재지. 그쵸? 하지만 그런 시련 고난의 존재도 우리가 사랑만 하고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서는 현재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오랜 침묵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 끝에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련과 고난, 혼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외로운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다? 기다릴 거다. 자, 이 뒤에 지금 보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가 생략되어 있죠. 불완전한 문장을 가정법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시상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시 설명을 하다 보면 종종 나올 겁니다. 시상, 다른 말로 시의 주제를 얘기해요.
유사하게 생긴 단어 중에 심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심상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해서 시각, 청각, 이미지들을 얘기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시상은 주제. 그래서 시 끝부분에 나오면 우리가 그걸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제를 마무리할 때 불완전한 문장을 가정법으로 끝내서 여운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표현상 특징 하나 더 볼게요.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요렇게 일행과 삼행이 마지막에 그대로 와서 반복되고 있죠.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유사하게 끝나면 우리가 그런 걸 수미상관이라 그래요. 머리수, 꼬리미 서로상 관련될 때 할 때 관자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이런 수미상관을 쓰면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죠. 반복되면 내용이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수미상관은 기본적으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대칭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 대칭이라고 하는 걸 인간이 보면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미상관은 구조적 안정감, 운율 형성, 내용 강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이 되면 자,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뒤에 시가 주르륵 하고 나왔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저 내용을 보고 뒤에 뭐가 나왔다라는 걸 뇌에서 학습을 합니다. 즉 앞서 나왔던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앞에서 이 내용이 나왔고 뒤에 시가 전개됐으니 이 내용 뒤에는 시가 전개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되면 처음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고 해서 시가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했는데 기대한 바가 무너졌어요. 그럼 여운이 형성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해서 구조적 안정감 형성하고 운율 형성하고 내용 강조하고 여운 형성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는 자유시이자 서정시다 해서 자유롭다. 뭐가 자유롭냐면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시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고전시가의 시조 같은 경우는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성에 6개의 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마지막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3음보여야 돼. 3음절이어야 돼. 3음보가 아니고 3음절이죠. 이게 정해져 있거든. 이런 걸 형식이라 그러는데 현대시는 대부분이 다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 내용면에서 형식 아니고 내용면에서는 감정을 다룹니다. 어떤 감정? 이 작품에서는 의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어떤 의지? 당신과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리 추워도 이 골목길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다라고 하는 의지. 그죠? 그래서 현대시는 대부분 주제가 감정을 나타내주는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주제는 임과 재회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서고 당신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이 기다림도 끝까지 기다릴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다면 어떤 겨울이든 우리에겐 춥지 않을 거다. 자, 표현상 특징 수미상관 기법 아까 봤고요. 가정형 문장 뭐뭐 한다면 이거 계속 사용이 됐죠. 화자의 간절한 소명을 표현하고 있다. 자, 시구가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처음과 끝에 반복돼가지고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었던 문장입니다. 뭐뭐 한다면 해서 가정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신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려고 반복합니다. 반복하면 강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저 가정이 화자한테는 부정적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자, 시어의 의미, 날과 시, 날실과 시실, 당신과 나를 뜻하죠. 하나의 꿈,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 한 폭의 비단,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추운 길목 겨울, 시련과 고난. 요거는 시 내용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뒤에 걸로 넘어가 볼까요? 정석가.
자, 여러분 정석가 고전 시가들은 현대시랑 비교했을 때 웬만해서는 전부 세부 갈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들은 고전 시가 내부에 갈라져 있는 세부 갈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유리해요. 현대시는 그런 거 없어. 현대시는 이 시가 뭐 현대시 중에 어느 파트에 소속이 됐고 몇 년대에 지어졌느냐 그거 알아봤자 해석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작가랑 작품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이야. 뭐 작가가 이 작가는 1930년대 활동했던 작가야. 그럼 1930년대 얘기를 다루겠구나. 요렇게 파악하면 끝이야. 그런데 고전 시가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고전 시가에는 고대가요, 향가, 그리고 고려가요, 경기체가, 그리고 시조, 가사, 민요 등 한시도 있죠, 중간에. 굉장히 많은 세부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을 통해서 세부 갈래로 고전 시가 중에 무엇인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세부 갈래가 나타났던 시대적 배경이랑 같이 결부해서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결부해서 이해하셔야지 이야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오늘 지금 정석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정석가를 딱 봤더니 첫 번째 줄을 두 번째 줄 얘네들이 반복하고 있죠. 다음 연 볼게요. 연이 구분돼 있네. 그치? 연이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봤더니 반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 나난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자 유덕하시님을 여의와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을 하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뭐 했었냐면 시구가 두 번씩 나오는 반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음구가 등장을 했었고요. 나난 이게 여음구야. 음이 남는 구간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뭐 분연체. 연이 나눌 분자 나뉘어져 있었어요. 1연, 2연, 3연, 4연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후렴구 이런 애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고전시가 세부 갈래는 고려 가요밖에 없습니다. 자, 작품을 보고 형식적 특징을 보고 세부 갈래를 추측했어요. 고려 가요구나 얘.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고려 가요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게 됐는지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려 가요는 조선 전기 세조 성종 임금 때 궁중음악으로 기록이 됩니다. 궁중음악으로.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가요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가요자가 붙으면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자미상되어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 백성들이 부른 노래라 그랬죠. 그쵸? 고대 가요, 고려 가요 둘 다 뭐 하는 거냐면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다 이런 뜻이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서 불렀다 이런 뜻이야.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던 노래인데 그게 조선 초에 궁중에서 기록이 됐다. 이게 고려가요예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백성들이 불렀는데 왜 도대체 궁중에서 기록을 했을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 고려 왕조가 망하고 거기에 이제 고려 출신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세웠죠. 그러면 조선 입장에서는 고려가 엉망진창인 나라니까 없애고 새로 이 시성을 갖고 있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조선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고려시대에 썼던 궁중음악을 자기네들이 그대로 쏙 가지고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고려시대에 불렸던 모든 노래들은 조선시대에서는 부정당해야지 정상이에요. 왜? 안 그러면 고려를 부수고 조선을 건국한 이유가 퇴색되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더니 고려시대에서 불렸던 건 하나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 음악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음은 중국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음악의 음은 이렇게 운율은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쳐도 언어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가사를 갖다 중국말로 붙일 수 있을까? 궁중음악인데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민간 백성들이 사용하던 노래 가사들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고려 가요가 조선 초에 기록이 되게 된 이유가 이 조선시대 궁중에 노래 가사를 가져올 데가 없어서 조선 백성들한테서 가지고 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100년 전부터 구전되어 온 노래를 50년 전에도 불렀고 30년 전에도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막 가요가 그렇게 많아갖고 맨날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 궁중에서 가지고 온 백성들의 가사는 언제부터 이어져 왔던 것? 고려시대의 백성들이 부르던 가요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게 조선 초에 가사로 유입되게 되는 거예요. 궁중 가사로. 그래서 자, 고려 가요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조선 초에 만들어진 궁중 음악은 음악을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은 중국 황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가사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 민간에서 가지고 왔어요. 민간. 백성들이 부르던 가사에서. 이 민간의 가사들은 그때 당시 뭐 사람들이 전부 한자를 알아서 기록하고 이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가사 길이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있는 가사 2번씩 돌려쓰기. 음은 굉장히 깁니다. 노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가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가사 2번씩 돌려쓰기. 그리고 남는 음에다가 여음구 의미 없는 소리 갖다 집어넣기. 있는 가사 2번씩 돌려쓰기. 그리고 후렴구 반복해서 계속 쓰기. 이런 걸 선택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고려가요라고 하는 애는 조선 전기에 기록이 됐고 조선 전기에 궁중에서 기록을 하면서 중국에서 소리를 가져와. 음을 가져왔는데 그 음의 길이는 길고 민간에서 가사를 가져와. 이 가사는 짧고 언제부터 불렸던 가사? 고려시대부터 불렸던 고려가요. 여기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어떻게 해? 2번씩 돌려 쓰고 후렴구 만들어서 쓰고 여음구라 그래서 음 났는데 갖다 쓰고 이래서 고려가요라고 하는 애가 오늘날 우리 눈 앞에까지 기록으로 살아남게 된 거예요. 만약에 고려가요가 여러분 그냥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끝이 났으면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끝이 났고 조선초 궁중에서 가사로 기록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고려가요의 수는 현저하게 적어졌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려가요 백성들이 부른 노래. 자, 내용상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의 가사들은요. 대부분 중심 화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고려시대에 특히 고려가요는 대부분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엄청나게 행복한 사랑이 아니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던가 혹은 굉장히 난잡한 사랑. 한 명만 1대1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혼자서 여러 명을 만나는 내용의 사랑이라던가 이런 내용. 이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요의 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나그를 보고 정석가 봤더니 이게 지금 반복하고 후렴구 나오고 분연체야. 그치? 여음구도 있고 분연체야. 고려가요구나. 그럼 고려가요구나 하면서 내용은 뭘 생각하면 된다? 사랑 얘기겠구나. 근데 사랑 얘기도 행복한 사랑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 이해를 하시면 이제 어휘만 무슨 뜻인지 몇 개 알아두시면 내용 파악이 쉬워집니다.
징하도라 당금의 계샤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계샤이다. 선왕성대의 논의와 지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는 선생님 사랑 얘기가 아닌데요? 그쵸? 이게 왜 그래? 노래 가사는 조금인데 음은 기니까 궁중에서 어떻게 하냐?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서 추가를 한 거야. 원래 있던 가사가 아니고. 원래 고려가요의 가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근데 지금 음악의 음이 너무 기니까 궁중에서 갔다가 뭘 집어넣냐? 그냥 지금 현재 상황 대충 가사로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궁중악이니까 임금 앞에서 불러요. 임금님 앞에서 연회를 할 때나 혹은 제례를 할 때 부른단 말이야, 노래를. 그래서 임금님 앞에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을 집어넣거나 임금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가 태평성대입니다. 아부하는 내용을 넣거나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징과 돌이 지금 있습니다. 선왕성대에 논일고 싶습니다. 이래서 실제 고려가요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민간에서 불려지던 노래가 궁중악의 가사로 수용이 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음이 너무 길고 가사가 몇 개 없으니까 여기저기 짜깁기로 갖다가 집어넣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사사기 세모래 별에 나나는 여음구야. 음이 남는다가 여음이거든. 음이 남는 구간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쓸데없는 소리니까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삭삭이 사그락사그락 새모래 가늘 새자야 가늘 새자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새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자, 조건적 상황을 설정해줘요.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가는 모래 벼랑에 밤을 구워가지고 5대를 심어요. 그리고 그 밤에 우미 돋아서 싹나것이야 싹이 나면 유덕하신님을 여희와 지이다 이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냥 아주 흙이 좋은 토양이 좋은 곳에 밤을 갖다 심으면 밤이 날 확률이 꽤 높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사그락거리는 가느다란 모래 벼랑에다가 심을 거래요. 그것도 그냥 밤이 아니라 구운 밤을. 구운 밤 갖다 심으면 나겠니? 당연히 안 나지. 그치? 그러니까 저 모래벼랑에다 구운 밤 닷대를 심어놓고 거기서 우미 솟아서 싹 날 걸 기다리는 건 불가능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아주 역설적 상황이고 과장된 상황이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야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다 이래. 여희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반어법이죠. 이런 상황이 와야 헤어지겠대. 이런 상황 죽을 때까지 올까 안 올까? 안 와.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밤을 구웠는데 그 밤을 땅에다 심는다고 걔가 밤나무가 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을 가정해놓고 이 상황이 이뤄지면 헤어지겠다 그러는 건 속마음으로 헤어지겠다 안 헤어지겠다 안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되는 이별하겠다라는 의미로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선생님 아까 고려가요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려가요는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은 사랑이라 그랬어. 그쵸?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자, 옥에다가 연꽃 모양을 갖다 이렇게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두를 합니다. 접붙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이 옥으로 된 연꽃을 갖다가 심어요. 그 꽃이 삼동이 피면 삼동은 새 묶음 혹은 추운 겨울을 또 삼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추운 겨울에 피면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옥으로 되어 있는 애를 바위 위에다가 심었는데 그게 3개나 나겠어? 그리고 한참 겨울, 한겨울, 추운 겨울에 이 삼동에 옥으로 된 연꽃이 나겠니? 안 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역설적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다. 반어적으로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 다음에 자 계속 똑같은 구조입니다. 무쇠로 철릭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받고
그 옷이 다 헐면 그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다 이래. 천릭이라고 하는 게 옛날 고려 시대에 무관들이 입던 공직 옷입니다. 공직할 때 공복이야. 무관들이 입던 옷을 누가 만들어? 화자가 만들어. 화자가. 그럼 봐. 옷을 만들었던 사람,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무관을 위해 옷을 만들던 사람. 자, 이 무관은 내가 사랑하는 임이 입는 옷일 거야. 그쵸? 내가 사랑하는 임이 무관이다. 관직했다 그러면 남자야. 자, 관직하는 사랑하는 남성을 위해서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짜는 사람, 화자는 남성일까 여성일까? 여성이겠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단어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임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무관직을 하고 있고 천릭이라고 하는 공복을 입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굴까? 그 임을 사랑하는 여성이겠죠. 그래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야. 무쇠로 천릭을 만들어요. 철로 된 바늘로 그 주름을 받고 그 무쇠로 된 그리고 철사로 주름 박은 그 천릭이 다 헐어야지만 그때 임과 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쇠로 한소, 한이 얘들아 크다라는 뜻이에요. 황소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 만들어다가 혹은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다가 철수산, 자 이거는 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속 철, 여기 수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숫자. 철수산은 무슨 뜻?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이란 뜻이죠. 그렇죠? 거기에 논대요. 무쇠로 소를 만들었으니까 이 소는 살아있는 소니? 아니죠. 무쇠로 만든 그냥 소 모형이야. 걔를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은 다음에 이 소가 철초를 먹으면, 철로 된 풀을 먹으면 그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이래. 무쇠로 만든 황소가 철수산에서 그 소가 철초를 먹으면 그때 헤어지겠대. 위에 말이 되는 상황이야. 아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역설적 상황을 제시해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헤어지겠다라는 반어적 표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계속 반복되던 그 구성이 끝났어. 끝나고 새로운 구성이 하나 탁 하고 등장해. 근데 자, 지금 볼 내용은 우린 지금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요를 보고 있는데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고려가요 2연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 갖다 들어가 있어요.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2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선생님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애는 조선 초기 궁중의 궁중음악 가사로서 기록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궁중음악의 음은 중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길었고 가사는 민간에서 가져와서 짧았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하던가 여음골 만들던가 후렴골 갖다가 집어넣던가 아니면 임금님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얘기하는 태평성대라는 소망을 얘기하는 내용이 갖다 들어가던가 임금님을 예찬하는 표현이 들어간다든가 한다 그랬죠. 그거의 일환으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가사가 이렇게 짜집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려가요에 구수리 바위에 디신들 요 내용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고려가요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서경별곡에도 얘가 들어가 있고 정석가 내용에도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내용을 이제 가사가 부족하니까 갖다 집어넣어 준 거야. 아시겠죠? 자, 구수리 바위에 닿으면 기니 뜬 그칠이까 이러거든. 자, 구수리 얘들아 이렇게 동글동글 끈에 엮여 있다 생각해봐. 이게 바위에 쾅 하고 닿으면 구슬은 깨져 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구슬을 꿰고 있던 끈이라고 하는 애는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지. 자, 그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믿음, 사랑 요거에 빗대어 표현한 구절이 옛날 고려시대 유행하던 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구슬과 바위, 끈이라고 하는 애가 뭘 상징하나 해석을 좀 해볼게요.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나
이별을 하게 된들. 구슬이 바위에 닿았어. 그럼 팡 하고 깨지겠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나 이별을 하게 돼서 깨져도 우리 사이에 끈은 믿음이야, 믿음. 서로가 서로를 믿는 마음. 그것은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거 서리법이죠. 끊어지지 않는다. 즈문해 천년을 외롭게 있은들 믿음은 그치리까? 서리법. 1000년 동안 당신과 이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을 향한 믿음은 그친다, 안 그친다? 안 그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서경별곡의 이연과 유사한 내용이고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이나 구전 과정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고려가요에서는 빈 곳이 있으면 그때 당시 유행했던 가사들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었다. 짜집기를 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석가는요. 고전 시가 중에 고려 가요 갈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는 현대 시랑 다르게 뭐 해야 된다? 세부 갈래를 파악해 줘야 된다. 세부 갈래를 파악한 후, 자, 이 갈래가 갖고 있는 내용상 특징, 형식상 특징을 이어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고려가요가 민요적이다 이랬는데 민요라고 하는 건 민간인들이,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시켜서 불렀으면 그걸 민요라 그래요. 고려가요도 그랬던 애죠. 근데 궁중에 들어오면서 기록이 된 거고 다행히 그때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태평성대 기원 이랬는데 사랑에 관련된 내용만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다. 자, 시고를 반복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뭐 리듬감을 살리려고도 반복하겠죠. 하지만 음은 길고 가사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늘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 주제를 강조한다. 이건 고려가요 특징이 아니고 정석가에서만 드러나는 내용상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2, 3, 4, 5연의 내용은 원래 있었던 고려가요 내용으로 봅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1연과 그 다음에 마지막 들어간 6연은 삽입된 걸로 보고요. 그래서 2에서 5연은 유사한 구조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가 유사해요. 구운 밤, 옥, 연꽃, 무쇠옷, 무쇠속 이러한 소재들을 갖다 집어넣고 이 밤에 싹이 나면 이 옥으로 된 연꽃이 새송이가 피거나 혹은 한겨울에 피면 무쇠로 된 천릭이 다 헐면 무쇠소가 철수산에서 쇠풀을 먹으면 이상한 상황을 가정하죠.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져야지 임과 이별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임과 이별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해서 절대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소망을 드러내주고 있는 시상 전개 방식을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사 부분이랑 결사 부분이 이제 1연과 6연 내용인데 요거는 편입된 걸로 보여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만 볼게요. 1번 보시면 3번 과장에서 즈문에 1000년을 외롭게 살아도 이러잖아.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삽니까? 길어봤자 100년 조금 넘게 살겠죠. 그쵸? 1000년을 살아도 이 과장법이야. 가에는 대화를 나누는 형식은 없어요. 말을 건네는 형식은 있어. 근데 대화를 나누려면 화자가 둘이 나와야 돼. 화자 1과 화자 2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해야 돼. 그게 대화야. 그 다음에 2번은 시선의 이동이 가에 있냐? 가는 시선의 이동이 없어. 자, 시선의 이동이 있으려면 화자가 쳐다보는 장소나 물건이 여러 개 쭉 이동되면서 나와야 돼. 하늘을 보고 그 앞에 산을 보고 그 산 앞에 있는 사슴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시선의 이동이지만 가는 뭘 쳐다보지 않습니다. 가는 뭐에 대해 얘기합니까?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과 의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외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에는 어순도치 안 나타납니다. 나는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니은 디귿 왜 아닌지 보면요. 가에서 A에서 B로 갈 때 태도가 변한다 그러는데 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긴 외로움을 견딜 거고 당신과 만나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가 똑같아요. 의지적 태도. 그 다음에 디귿은 자 B의 상황은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혼자서 추운 겨울날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겠어요? 내가 기다릴 때 추운 골목에서 기다릴 거야, 겨울에서 기다릴 거야, 이거 선택한 거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당신과 내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때 주어진 상황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좋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일부러 추운 데를 선택한 건 아니야. 춥더라도 널 사랑할 거야 인 거지. 추워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선택해서 그런 건 아니야. 어떠한 시련 고난이 와도 견뎌서 당신과 사랑할 겁니다. 이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 보면 고려가요의 특징 나와. 자, 고려가요는 여음구 가지고 있어요. 난 있었죠. 그 다음에 분연체 형식입니다. 연이 나뉘어져 있었죠. 총 1연에서부터 6연까지 나뉘어져 있었고 중간에는 2에서 5연이 실제 고려 가요 내용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고 1, 6년은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연이 서사, 2에서 5연이 본사, 마지막 결사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연은 서사,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 맞고요. 2연은 본사,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죠. 인과 헤어지겠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뜻은 뭐야? 죽어도 안 헤어진다 이런 뜻이죠. 6연은 결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요.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세계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은 없고 당신과 나의 사랑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 사이에 있는 끈,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1000년을 외롭게 살아도 당신을 사랑할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